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정감사 출석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 추미애 장관은 대검과 윤석열 총장을 향해 성찰하고 사과하라고 직격했습니다. 여당은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고 야당은 비판했죠. 검찰이 검사 비위와 야당 정치인 로비 의혹을 알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제라도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의 사이라 항상 한 수십 정도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에 대한 객관성을 국민이 믿을 수 있겠습니다. 내일 있을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 국회 법사위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일부에서 이야기 나눠보고요. 이에 앞서 변상욱의 눈 시간에서는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묻혀 우리가 놓친 중요한 이슈들은 무엇인지 변상욱 앵커의 시선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사망 사례로 신고된 건수는 10월 20일까지는 4건이 보고가 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며 10월 21일 오늘 추가로 5건이 추가로 신고돼서 총 9건에 대한 사망 보고가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독감 백신을 접종받은 후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오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직접 독감 백신 사망 관련 브리핑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들을 2부 기자 언박싱 시간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가 단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서서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책 마련을 서두르라고 지시했습니다. 국회 차원의 움직임도 시작됐죠. 오늘 국회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 택배 분류 작업장을 찾아 택배기사들과 만났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택배연대노조의 박승환 강남지회장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7시 정각에 이어지는 3부에서는 한 주간 스포츠 소식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죠.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K리그 소식과 우리 시간으로 오늘 시작된 월드시리즈 이야기까지 유쾌한 두 남자 김기혁, 최영진 아나운서와 함께 이야기 풀어봅니다. 10월 21일 수요일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이번 주 정면승부 개편을 맞아 매주 월요일마다 진행하던 변상욱의 눈 코너가 확대 편성됐습니다. 월수금 이렇게 일주일에 3번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도 YTN 뉴스 엔지니어 변상욱 앵커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면 너무 아쉽다는. 그래요? 예. 근데 뉴스 준비하랴 뛰어 올라오랴 뛰어 내려가랴 상당히 좀 벅찹니다. 예. 끝나고 또 바로 내려가서. 예, 뉴스가 있는 저녁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TV도 준비하셔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서 우리가 놓친 것들인데요. 라임 옵티머스 사건. 모든 이슈를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건 자체는 중앙지검과 남부지검 수사팀이 법무부와 대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소신껏 수사의 결과를 내놓길 기다려야 할 텐데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쌓여 있고 논쟁도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걸 놓쳤을까요? 예. 모든 기사에서 나오는 것들을 빼고 다루지 않는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국감장에서입니까? 예. 국감장에서 자원공기업의 부채 현황이 공개가 됐습니다. 예. 자원공기업들은 해외에서 석유나 가스, 광물 등을 캐오려고 빚을 얻어가지고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제대로 투자가 엉망이 돼가지고 제대로 못해서 석유공사가 10년 동안 이자 갚은 것, 이자 비용, 이자만 4조 3천억 원, 광물자원공사는 1조 원. 그러면 얻어다가 쓰고 이자를 갚더라도 많이 벌었느냐. 석유공사 보니까 17조 6천억 원을 들이밀어서 번 거는 4조 5천억 원. 적자를 받네요. 회수율이 25.9%밖에 안 됩니다. 투자한 돈에. 가스공사도 19조 원 넘게 집어넣었는데 번 돈은 4조 5천억 원. 여기도 회수율이 24%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석유공사나 가스공사나 부채는 20조, 30조에 이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국감에서 지적이 됐고 사실은 이 국민의 돈 가지고 이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속된 말로 자기 돈 들였으면 이렇게 투자했겠냐, 의협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자를 본 건데 결국은 그 이명박 정권 때 자원 외교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죠. 네. 해외에서 자원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건 좋은 일입니다. 예.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이명박 정부가 이걸 역점 사업으로 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형님이 계십니다. 예. 왕형님께서 여기 해외 자원 특사가 되시면서 예. 이렇게 되니까 공기업들이 잘 보이려고 실적 경쟁에 나섭니다. 실제로는 대박이 터질 만한 걸 잘 골라가지고 사들여야 되는데 그런 건 이미 선진국들이 싹 쓸어갔으니까 예. 별로 나올 게 없는데도 그냥 일단 실적을 올리려고 사들이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부실 투자된 게 많은 겁니다. 또 이명박 정부는 나중에 공기업이 부실 투자해가지고 부채가 늘어난다라고 비난을 받으니까 어떤 편법을 썼냐면 예. 공기업은 가만히 있고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들이 대신 살아. 예. 이렇게 되면 공기업 부채 늘어나는 건 일단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렇게 편법도 썼습니다.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폰지 사기죠. 돌려막기 사기가 예.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 구체적으로 한국 석유공사 사례도 좀 살펴볼 테고 광물자원공사도 살펴볼 텐데 이 한국 광물자원공사가 이 자원외교 한다고 엄청난 손실이 났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경영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가지고 직원들은 성과급을 챙겼단 말이에요. 국민 세금으로 손실을 봤는데 예. 성과급을 챙긴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올해 임직원 성과급이 얼마인가 국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30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예. 실제 부채 비율이 광물자원공사가 얼마인가 살펴보면요. 계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본이 있고 부채가 있어서 두 개를 비율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얼마분의 얼마인가? 예. 자기 자본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예. 부채 비율을 낼 수가 없습니다. 조차 없다. 예. 한국석유공사가 부채 비율이 얼마냐 하면은 3,400%입니다. 예. 2019년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부채 비율이 370%입니다. 근데 이게 2019년 말 기준이죠. 아까 막 들어오면서 급히 찾아봤는데 한국석유공사는 벌써 7,000%에 이르러 가지고 여기도 예. 자기 자본 잠식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걸로 들어가야 되는데 정확한 수치가 안 나와서 지금 발표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어디 해외에 강산을 샀다, 뭐를 샀다, 뭐 이런 것인데 예. 알고 보니까는 그 광산이 뭐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예. 그걸 제대로 조사해보지도 않고 이랬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 파악해서 잘 사야 되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들어가자면 우리나라가 제일 부족한 게 이런 겁니다. 돈을 모을 줄 아는 사람하고 돈을 굴릴 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 세계 글로벌한 자금들을 긁어 모아서 예. 글로벌한 투자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부족한 거죠. 예. 그래서 IMF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일단 사모펀드라는 걸 시작을 해본 겁니다. 예. 왜냐하면 IMF로 망가진 우리나라의 이런저런 기업들을 해외 사모펀드가 막 주워 삼키거든요. 예. 우리 돈을 모아서 우리가 이걸 좀 지켜야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우리도 좀 남의 나라에 가서 제대로 한번 돈을 가지고 우리 돈으로 사보자. 또는 빌려 쓰더라도 좀 우리 돈을 빌려 써서 이자가 몇 조 원씩 나가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맴돌게 하자.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사모펀드를 했고 그 사모펀드를 박근혜 대통령 때 확 규제 완화를 하면서 예. 키워준 겁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누구나 사모펀드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엉터리 사모펀드,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쥐어 짜내서 도망가는 사기성 사모펀드들이 이제 번지게 된 뭐 거죠. 라임, 옵티머스 이런 것도 그렇죠. 다 그런 다 거죠. 거기에서 이제 예. 비롯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국회가 이것들을 정리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시켜 놔야 되고 검찰은 빨리 수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은 잘못된 제도에 대해서 다시 감독하고 정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정리되는 게 없는 상태에서 이제 라임 옵티머스 갖고 정치적 공방만 하고 계속 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공기업도 투자를 했고 민간기업도 투자를 했는데 민간기업은 오히려 돈을 벌었는데 그렇죠. 공기업은 이렇게 많은 손해를 봤다. 민간 기업의 수익률과 공기업의 수익률을 보면 딱 2배 차이가 납니다. 예. 그러니까 민간 기업은 2배 더 잘 버는 거죠. 그만큼 공기업들이 정치적으로 대충 떼워 넘기고 국정감사만 무사히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제대로 투자를 안 한 거죠. 뭐
민간 기업에서는 어쨌든 이득을 내야지만 자신이 승진할 수도 그렇죠. 있고 뭐 그렇지만 그런 것도 공기업은 대통령이 지시한 상황이니까 어떻게든 한번 빨리 우리가 맞춰서 대통령의 눈에 들어보자 뭐 이런 거였네요. 자기 임기 때만 칭찬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 다음 자기 자리 잘 가면 되는 거고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너스 받고. 그다음에 이제 실력자의 형님 또 뭐 측근들한테 잘 보이면 되는 거고. 그래서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K방역과 이건 또 무슨 관계가 있나. K방역이 성공하면서 우리 채권금리가 한국의 채권금리가 어디까지 가 있냐면 1.198% 또는 유로 채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059%까지 가십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100만 원 빌려달라고 그러면 유로로 110만 원 빌려주고 갚는 건 100만 원 갚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말씀드린 가스공사나 석유공사의 채권 금리는 얼마냐면 연리 3%에서 6.5%까지 갑니다. 이것들이 K방역을 성공함으로써 정부가 1.198 정도로 내려왔으니까 거의 0% 가까이 내려왔으니까 금리도 같이 내려오는 겁니다. 석유공사나 가스공사. 가스공사 같은 경우 갑자기 이렇게 우리 채권이 신용도가 높아지면서 올해 이자만 110억 원을 아낀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몇백억, 몇천억을 아낄 수 있는 겁니다. 이자가 그만큼 불어났었는데 K방역의 성공에 의해서 이자가 줄어들었다. 근데 이런 건 전혀 언론에 안 나오니까. 언론에는 뭐 이제 보도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문제는 그 공기업 방만 경영 또 뭐 에너지 자원에 대한 투자 이것만 탓할 건 아니고 과연 우리 언론은 비판적으로 기사를 썼느냐. 지금 살펴보면요. 2008년도, 2009년도 기사를 보면 중앙일보 에너지 자원 확보 MBC 경제외교 동중국해 유전개발 뛰어들다 뭐 조선일보 초대형 원전 개발권 따냈다 중앙일보 페루 캐나다 업체 M&A 성공 글로벌 석유기업 발돋움 이게 한국 석유공사가 했다는 건데 결국 다 실패했단 말이죠. 따냈다 시작했다라는 기사는 요란하게 나왔는데 거기서 얼마 벌어왔는가는 지금 보니까 다 빈 껍데기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공기업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그것만 받아 쓴 게 아니냐. 그렇죠. 공기업에서 손해봤다는 건 보도자료로 안 나오는 거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유공사 같은 경우 지난해 말로 부채 비율이 3천 몇백서 나왔는데 지금은 7천에 이르렀는데 보도자료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불리한 건 안 내거든요. 그럼 언론에 안 나오죠. 그러나 언론은 중요한 기능이 전체성입니다. 나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전체 숲을 보여주고 계절이 어떻게 변하는가까지도 보여줘야 되는 게 언론의 기능이거든요. 사실 이걸 하나의 기사에서 쓰기는 어려우니까 이런 걸 논설위원들이 담당을 해야 되는 거죠. 사설로 이야기를 하면서 더 깊게 더 넓게 미래를 멀리 내다볼 수 있도록 그런 건 이제 신문의 사설이 해야 되는데 신문 사설들 뭐 읽어보면 글쎄요 뭐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뭐 오늘도 제목을 제가 쭉 보니까 저 법무장관이 왜 나서냐 정상 국가가 맞냐 이게 대한민국 정부가 맞냐 판문점 견학을 왜 다니냐 검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소통 쉬워하는 건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들을 가지고 뭔가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걸 막고 기득권을 수호하는 쪽으로만 사설이 강한 어조로 또는 너무 심한 어조로 비난만 일삼는데 그것보다는 사실은 사설답게 더 넓은 시야를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맞죠. 권력을 견제하고 그런데 지금 보면은 뭐 정쟁을 좀 부추기는 듯한 사설만 나온다 이런 말씀 같은데요. 하나만 더 짚어보면요. 아까 우리 공기업의 방만 경영 또 손해본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공기업의 많은 지분을 또 국민연금공단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국민연금공단도 덩달아 손해볼 거 아니에요. 지금 국민연금공단에서 투자했던 액수들이 있습니다. 그 액수가 얼마 되는지가 정확하게 나오질 않습니다. 석유공사의 가스공사의 국민연금공단이 7% 정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벌써 가스공사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970억, 당기 순이익은 마이너스 5천억이에요. 그러면 국민연금이 뭐가 남아나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연금으로 받아야 될 것들이 이미 다 땅바닥으로 사라지고 없는 거죠. 그다음에 나올 기사는 국민연금 정부는 뭐 해가지고 빈깡통만 남았냐. 이런 기사가 좀 있으면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이 직접 이명박 정부한테 떠밀려갖고 어쩔 수 없이 광구나 유전을 사들인 것도 있을 텐데 여기도 빈 껍데기가 된 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민들의 손실은 막강한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변상호 앵커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971님께서 문자로 변상호 앵커님의 사이다 같은 평론 너무 좋습니다. 올수금 최고예요. 이 작가님도 매일 출연해서 평론해 주세요. YTN의 기한 인재 많아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1971님.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열리는 대검찰청 국감에 대해 벌써부터 관심이 뜨겁습니다. 국감을 하루 앞두고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고 맹목적 비난을 하기 전에 국민을 기망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면서 SNS를 통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도 중상모략이라고 화내기 전에 성찰하고 사과했어야 한다라고 질타했는데요. 추 장관의 SNS 메시지에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윤석열 총장, 내일 국감장에서 어떤 말을 쏟아낼지 관심입니다. 대검 국감을 준비 중인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대검찰청 국감을 하루 앞두고 있고 윤석열 총장이 출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라임 수사 관련해서 대검과 윤 총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어떤 의미로 읽으셨습니까? 우선 아마도 선택적 수사가 이루어졌던 부분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좀 해석을 해봤는데요. 예. 무슨 얘기냐면 여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사실 정식 개통에 따라서 보고가 이루어졌고 또 그 과정에서 수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사실 대검 쪽에서는 지금까지 이제 알려진 바에 따르면 관련된 반부패 부의 사람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상 윤석열 총장만 알고 있었다는 그런 것으로 좀 추측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혀 뭐 보도라든지 이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좀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예. 여당 정치인 쪽하고 야당 정치인. 예. 이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국민 기망이다. 뭐 이렇게 좀 평가하신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가 아니냐 이런 얘기 같은데 네. 추미애 장관 SNS 글을 보면 법무부하고 대검찰청이 함께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던 것들에 대해 제도 개선하고 인권 중심 수사 TF를 만들어서 노력을 하기로 해놓고는 뒤에서는 이렇게 선택적 수사한 거 아니냐. 그러면 성찰하고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같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그렇게 보여지죠. 네. 그런데 지금 야당과 보수 언론 중심으로 해서는 이게 네. 추미애 장관이 사기꾼의 편지 한 통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 뭐 법무 독재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지난주 금, 토, 일 3일간 법무부 쪽에서 재빠르게 지금 감찰을 강도 높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감찰 결과에서 뭔가 더 추가적인 것이 나왔지 않았겠느냐. 예.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수사 지휘를 한 것 아니겠느냐. 단순히 그 김봉현 씨라는 분의 편지만을 가지고 수사 지휘한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수사 지휘권을 총 5건을 발동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검찰총장이 수사를 그 최종 라인에서 배제시켰는데 이게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언론에서는 뭐 그 여러 변호사들 또 혹은 전직 검사들 입을 빌려서 이거 문제 있다 이렇게 쓰고 있던데요. 일단은 이제 배제된 사건 중에 4건은 아시다시피 윤석열 총장의 가족 관련된 수사입니다. 예. 사실 그러면 이제 이해관계인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러면 이해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보통 수사선상에서 빠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원칙을 다시 확인하는 차원의 지휘였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검의 반응이라고 해서 이제 언론에 보도되는 걸 봐도 이미 이제 뭐 윤석열 총장은 가족 관련된 사건 수사에서는 뭐 개입하거나 뭐 한 바가 없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뭐 전혀 문제 없다는 식으로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에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예. 라임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택적 수사라든지 보고 체계에서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론이 되고 있고 그 부분에 이제 윤석열 총장도 적절한
태도를 못 보여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수사 지휘선상에 있지 말아라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법리상으로 봤을 때는 뭐 당측을 이 역시도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남부지검장이 야당 의원의 그 의혹에 대해서는 중간 보고 체계를 뛰어넘고 검찰총장한테 직보를 했고, 그리고 검사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남부지검장도 몰랐다. 윤석열 총장도 몰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검사 비위 문제는 일부러 숨겼느냐 이런 문제가 있겠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보고 체계를 뛰어넘어 직보하는 것. 이거는 문제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검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수사에 관련된 지침이나 규칙들이 있습니다. 예. 뭐 그래서 그런 보고 규칙들에 따르면은 원래대로라면 대검의 이제 반부패 부장이라든지 예. 반부패 부장 밑에 있는 수사 지휘과장 등에게 보고가 돼야 되고 예. 그런 개통을 밟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정보가 공유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사무 규칙이다 이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예. 특히 반부패 부장은 전국에 이제 반부패 사건을 균형 잡히게 그리고 또 제대로 수사될 수 있도록 지휘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과 책임이 있는 지휘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대로 총장만이 알고 있었다. 예.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적절한 어떤 수사 지휘가 가능했겠느냐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네. 검사 비위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아무도 몰랐다고 하는데. 검사 비위 문제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보고가 아까 말씀드렸던 데 반부패 부장을 건너뛰고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요. 예. 그 부분은 이제 사실관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아니면 지금 윤석열 총장이 주장하는 대로 보고가 전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사팀에 있는 검사가 접대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접대받은 본인이 그런 내용들을 지휘 라인에 따라 보고 안 했을 가능성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발동했기 때문에 그 수사가 다시 이루어지겠습니다만은 그 기존에 있던 라임팀은 빼고 아마 새롭게 구성을 해서 수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검사가 검사의 비위를 수사해야 되는 것이고 또 검사가 조직의 최고 수장의 가족의 비위를 수사해야 되는데 이걸 과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이런 의문점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지시를 하면서 이제 윤석열 총장이 좀 뒤에 물러서도록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총장의 영향력으로부터는 독립해서 수사할 수 있는 토대는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예. 가족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예. 근데 이제 검사의 비위 부분 관련돼서는 이제 아무리 조금 독립된 또 그리고 다른 검사들이 투입됐다 하더라도 불안한 부분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법무부가 감찰을 통해서 이제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여러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예. 검사들이 무작정 자기 식구를 봐준다든지 예. 이런 것들은 좀 방어막이 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검사 비위에 관련해서 같은 동료인 검사가 수사해서 뭐 기소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빼준다거나 이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거든요. 그럼 결국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좀 의구심을 가지면서 수사를 맡겨야 되느냐. 그러면 공수처 처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과거에는 사실은 이제 검사가 검사를 수사하는 걸 믿지 못했기 때문에 보통 특검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예. 근데 그럴 때마다 그러면 이제 특검을 발동할 거냐, 특검법을 만들고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상설특검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해서 매번 특검을 발동시킬 거냐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예. 사실 그런 게 굉장히 비효율적이기도 하고요. 예. 불필요하게 사안을 정치 쟁점화시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왕 통과된 이 공수처법 그리고 출범 준비를 실무적으로 다 마쳤다는 거 아닙니까? 장소도 확보했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도 다 확보한 상태라는 이 공수처를 좀 더 빨리 좀 출범을 시켜서 예. 지금 사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만약에 이런 사안이 반복됐을 때는 이렇게 독립된 기구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좀 맞지 않느냐 이런 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와 특검을 연계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태년 원내대표가 그럴 필요 없다 잘랐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지노선을 26일 날까지 이야기했었는데 27일부터는 공수처법 심사가 들어갑니까 그러면?
지금 오늘 법사위에서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법사위 저희 여당 소속 의원들이 예. 26일까지 후보로 추천해라. 그렇지 않으면 27일부터는 지금 상정되어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들을 논의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프로세스를 저희들은 작동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을 여당이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 특검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특검에 관련된 법을 만들고 그 법을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그 특검에 따른 특검 선정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특검이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통상 3개월, 가장 짧을 때요. 그다음에 길면은 4, 5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시급히 처리하는 데는 매우 부적절한 수단이 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지금 김봉현 씨 같은 경우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 기간이나 이런 것도 상정을 하면서 수사가 진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 4개월을 더 기다려야만 일을 할 수 있는 특검에게 이 일을 맡기자는 거는 보기에는 상당히 좀 불합리한 수단을 쓰자 이런 주장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내일 윤석열 총장이 국감장에 직접 나오게 되는데 민주당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질의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불거지고 있는 라임이나 옵티머스 관련된 현안질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도 언급됐었던 가족관계 사건들이 지지부진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지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찰개혁 관련돼서 이제 총장이 약속했던 사안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점검하는 질문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국감이 끝으로 가는데 마지막까지 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